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조선 이 초기에 어떻게 이 나라의 시스템이 이제 구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두 가지 화면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될 텐데, 자, 질문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질문은 조선은 건국하면서 어떤 정치를 추구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조선 초기의 왕들은 어떻게 국가 기틀을 마련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질문에 한번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 115쪽을 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115쪽 그리고 116쪽의 두 페이지의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115쪽에 조선의 건국입니다. 우리 저번 주에 고려가 멸망하는 과정에 대해서 배웠었거든요. 이 고려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무슨 회군? 그렇죠. 위화도 회군이 있었죠. 이 위화도 회군, 고려 우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요동 정벌을 이제 이성계가 나섰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여름이어서 군사들도 지치고 도저히 이 정벌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안 된다고 이성계가 판단을 해서 결국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서 개경으로 와서 이제 실권을 장악한 사건이 위화도 회군이잖아요. 그래서 이성계와 또 함께했던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이 사건으로 권력을 이제 잡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신진사대부 안에서 의견이 나뉘죠. 어떻게 나뉘냐면 고려를 그대로 둘까 말까 또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를 그대로 두자는 세력은 그렇죠, 온건파. 일단 고려는 끝났어. 이제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야 될 때다 라고 하는 게 무슨 파죠? 그렇죠, 급진파. 그래서 온건파와 급진파로 나뉘었는데 이성계는 어떤 파와 함께하게 되죠? 그렇죠, 급진파 사대부와 함께 손을 잡아서 결국에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나아가는데 함께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조선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이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어떤 개혁을 했는지요,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가장 중에 핵심적인 제도를 여러분이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거냐? 자, 115쪽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자, 115쪽 두 번째 줄에 밑줄. 자,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이들은 과전법을 실시하여 어지러운 토지 제도를 바로잡았다. 이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게 밑줄. 여기 나와 있죠. 이들은 과전법을 실시하여 어지러운 토지 제도를 바로잡았다. 이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하고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무슨 법을 시행했대요? 그렇죠, 과전법을 시행했대요. 과전법이 이제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과전법은 이제 오른쪽 날개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일단 이 과전법은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냐면은 고려의 마지막 왕이었던 공양왕이라고 하는 왕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고려 말의 공양왕 때부터 시작해서 조선 초기까지 이어지는 토지 제도를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과전법이 뭐냐? 자, 설명을 읽어보면 과전법은 전현직 관료에게 경기 지역의 토지에 한하여 수조권이 설정된 토지를 주는 제도다. 이게 관여법이래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일단 적용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래요? 전현직 관료들이래요. 그럼 이제 현직 관료, 즉 현재 일하는 관리들도 적용되고, 또 여기 보니까 전직 관료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제 일을 다 해서 내가 모든 근무 기간을 다 마치고 내가 은퇴를 해도 이 과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응. 내가 이제 한 번 이제 관리가 되면 이 과전법의 적용을 계속 받으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전현직 관력이 적용이 되는데 어떤 혜택을 누리냐? 경기 지역, 그렇죠, 경기도 지역이죠. 경기도 지역에 토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일한 대가로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이 조선 고려를 비롯해서 이 근대 이전 사회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농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농사 잘 짓는 거. 그래서 이 농업이 잘 되냐 안 되냐가 국가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의 결과물로 나오는 물론 곡식도 중요하지만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인 땅, 즉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이 관리들에게 일한 대가로 지급을 해줘요. 근데 그냥 다 주는 게 아니야. 그냥 너 땅 다 가져. 그리고 아예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고 무슨 권리를 주는 거냐면 수조권이라는 걸 준대요. 수조권이 뭐냐? 수조권은 이제 한자로 보면 거둘수에다가 이제 세금을 뜻하는 조 해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관리들은 이제 뭘 가져가는 거냐면 일한 대가로 땅이 있죠. 이제 그 땅에서도 어쨌든 이제 토지에서도 농사가 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농산물이 나와. 그 농산물 중에 일부를 어쨌든 국가에 세금으로 이제 사람들이 바쳐야 되거든요. 그 바치는 세금 중에 일정 부분을 이 사람들이 일한 대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주권의 개념이거든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살짝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한데 이 수조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더 잘 이해를 하면 좋겠다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조권을 나눠주는 토지제도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수조권을 이제 경기도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이 전현직 관리들에게 나눠주는 제도. 이게 무슨 법이다? 그렇죠. 과전법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무슨 법? 네, 과전법.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이 고려 마지막 왕 공양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편하게 그냥 조선 초기에 있었던 토지 제도다. 조선 초기의 토지 제도 무슨 법? 과전법.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이 과전법 여러분 지금 이해했다면 여러분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나머지 부분들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예, 나와있듯이 이제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는 정몽주대 온건파 사대부들은 아쉽게도 이제 이성계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각자 원래 살던 지방으로 이제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권력을 잃게 돼요. 온건파 사대부들은. 근데 언제 또 등장할 수도? 네, 스폰 여기까지. 자, 아무튼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나라 이름도 이제 조선으로 바꿨죠. 근데 이제 이 조선이라고 바꾼 게 우리 역사별 때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뭐였어요? 예, 나와있죠? 네, 고조선이잖아요. 그렇죠? 고조선인데 원래 고조선 이 이름이 조선이었어요. 근데 조선인데 나중에 이성계가 또 나라 이름을 똑같이 조선이라고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 세우고 나서 이전에 세워진 조선은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다가 옛 고자를 붙여서 고조선이 된 거예요. 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고조선과 조선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고, 자, 이 조선의 수도는 어디죠? 그렇죠, 한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서울, 당시 한양이 수도가 됐다. 원래 그럼 고려 수도는 어디였죠? 네, 개경이죠. 개경. 지금 개성. 그래서 이제 이 7번째 줄에 나와 있지만 이 풍수지리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어떤 자연환경 이런 지리적인 조건들을 고려해서 좋은 땅이다, 명당이다라고 생각됐던 곳이 한양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수도로 골랐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좋냐? 보면 이제 여기 밑에 나와 있어요. 이제 뭐 한반도 중앙에 있고 또 한강이 흐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강. 그래서 어떤 교통의 편리함도 있고 또 이 서울 북쪽에는 산이 둘러싸여 있어요. 북한산이나 이런 것들이 비롯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당시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이제 적을 막기가 굉장히 유리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형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런 지형을 우리가 조금 고급진 말로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물이나 바다 같은 강이 흐른다고 해서 한자로 배산임수지형이라고 하거든요. 배산임수지형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형을 가지고 있어서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한양, 지금의 서울이 수도가 됐다. 지금까지도 서울 수도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자,
우리 이런 조선 건국에 앞장섰던 신진사대부 세력들, 특히 이제 급진파 사대부 될 텐데, 이 세력들은 사상적으로 어떠한 학문을 중시했어요? 우리 신진사대부 특징할 때 어떤 학문을 중시했다 그랬죠? 그렇죠. 자, 이 10번째 줄의 밑줄. 자, 조선 건국을 이끈 급진파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앞장섰다. 밑줄. 그래서 이 신진사대부가 고려 후기 때부터 강조했던 이 성리학을 조선에서도 그대로 가져와서 통치 이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리학을 기반으로 이 신진사대부들은 조선이 어떤 정치를 하기 원했냐? 우리 첫 번째 질문했던 거의 답이죠. 자, 여기 밑에, 자, 여러분 교과서 밑에서 5번째 줄이네요. 여기 밑줄. 성향을 기반으로 신진사대부들은 어떤 정치를 추구했냐? 밑줄.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인격과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밑줄. 자, 요약하면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무슨 정치를 추구했다? 왕도 정치를 추구했다. 왕도 정치가 뭐예요? 이 내용이 나와있죠.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고 인격과 덕으로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를 바로 왕도 정치라 해요. 그러니까 왕도, 왕으로서의 도,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정치가 왕도 정치다. 이게 좋은 거다. 그럼 그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백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사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여기고, 이 백성들을 인격, 덕, 그래서 성리학, 이제 넓게 말하면 유교가 될 텐데, 이런 유교 성리학에서 제시하는 어떤 예절, 어떤 덕목들, 이런 성품들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는 태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도 정치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요? 왕도 정치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신진사대부들은 이런 왕도 정치를 할 때 그냥 왕이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현명한 신하들이 이 왕을 또 잘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현명한 신하들이 특히나 왕을 잘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현명한 신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던 신진사대부의 대표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여러분? 115쪽 밑에 있는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에요. 챌린지정.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영어 이름이 챌린지정은 아닙니다. 아무튼 네, 정도전인데, 이 정도전의 대표는 또 신진사대부였어요. 그래서 조선을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어떻게 왕도 정치를 해야 되냐, 이런 지침들을 자기 어떤 생각에 기반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썼던 책이 있어요. 체크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115쪽 여기 글에, 밑에 글에 책 이름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책으로는 여기 체크, 조선 경국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체크. 조선 경국전. 그래서 방금 말했듯이 이 조선의 통치 기준과 운영 원칙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무슨 전? 조선 경국전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정도전을 비롯한 신진사대부들은 성리학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다른 종교나 사상들에 대해서는 조금 배타적인,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책을 쓰냐면 이 체크, 불시잡변이라는 책을 쓰거든요. 이 성리학은 이제 여러 다른 종교들, 특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여러 교리 중에서 성리학과는 맞지 않는 조금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별로, 그러니까 잡소리야 잡소리 라고 해서 이제 잡변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씨는 이제 부처를 약간 누구씨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약간 낮춰 부르는 뉘앙스로 이 부처를 부르는 말이 불씨예요. 그래서 이거 불씨가 잡소리를 짓거리고 있네, 이런 뉘앙스로 쓴 게 불씨 잡변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만 봐도 근데 불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뉘앙스가 보여요? 그래서 좀 안 좋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뉘앙스가 딱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정도전을 비롯한 신인사대부들은 성리학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종에 대해서는 좀 배타적이었다.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돈에 썼던 이런 책들까지 보면서 이 왕도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15조 핵심 키워드로 과전법과 왕도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116쪽에 있는 또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